철새 두레즈에는 종종 새똥 줍는 과학자들이 출몰합니다. 매년 하얀 방역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새똥을 줍죠.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과학자들이 왜 새똥을 주울까요? 그건 과학이 감염병에 맞서 싸운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 중 하나거든요. 과학이 감염병과 어떻게 싸워왔길래 이런 무기를 만들어냈는지 역사적으로 크게 유행했던 감염병 3가지를 두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균성 감염병인 림프절 패스트입니다. 흑사병 혹은 가르톳 흑사병으로도 널리 알려진 림프절 패스트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유행한 것은 14세기 유럽입니다. 환자는 온몸에 동전 모양의 부종이 생기기 시작해 발열과 구토, 객혈 등을 겪다 3-4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모르지만 역사학자 올레 베네딕토는 여러 문헌을 분석해 림프절 패스트로 유럽인의 약 60%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가 8천만 명으로 추정됐으니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했던 겁니다. 림프절 패스트는 1347년 이탈리아 상인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등장한 이래 지중해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행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곳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남부입니다. 역사학자 필립 데일 리더가 이들 지역에서 10명 중 7명에서 8명은 림프절 패스트로 사망했을 거라 추정했을 정도죠. 그 처참한 상황은 당시 이탈리아 시에나에 살았던 작가 아그놀로 디투라가 남긴 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유행이 시작된 지 약 2년쯤 된 1348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서로를 포기했다. 이 질병은 호흡과 눈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아그놀로 디투라는 내 손으로 5명의 아이들을 묻었다. 그들은 흙으로 덮인 시체를 끌어내어 도시 전역에서 파먹었다. 림프절 패스트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흔하게는 페스트균이라고 불리는 세균입니다. 페스트균은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염됐을까요? 비밀은 벼룩과 쥐에 있습니다. 먼저 쥐가 어떤 이유로 페스트균에 감염됩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페스트균이 쥐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공생하도록 진화해 쥐가 페스트균의 무증상 보균자가 됐거든요. 문제는 쥐에게 벼룩이 붙을 때 발생합니다.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다가 페스트균을 흡수하면 페스트균이 벼룩 몸에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쥐는 페스트균이 드글드글한 벼룩을 인간이 사는 거주지로 이동시켜줍니다. 쥐가 죽으면 벼룩은 새로운 숙주인 인간을 찾아 피를 빨아먹으면서 페스트균을 옮기죠. 이때 벼룩을 매개체라고 합니다.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에는 림프절 패스트 외에도 모기로 옮기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온 페스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목과 세타군이 겨드랑이에 몰려있는 림프절이란 곳입니다. 페스트균이 림프절에서 증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부종이 생깁니다. 질병이 진행돼 페스트균이 폐로 번지면 폐렴이 발생하고 혈관으로 퍼지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폐혈증이 발생합니다. 각각을 폐페스트, 폐혈증 페스트라고 하죠. 여기까지 오면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해집니다. 폐에 감염된 세균이 비말을 통해 전파될 수 있거든요. 14세기에는 이토록 끔찍했던 림프절 패스트가 왜 지금은 인류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림프절 패스트 환자는 1년에 수백 명 나오지만 조기에만 발견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미생물의 진화를 이용합니다. 미생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경쟁하며 서로를 공격할 물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중 사람에게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할 물질을 과학자가 발견해 가공한 게 항생제죠. 예를 들어 최초의 항생제 중 하나로 꼽히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직접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해 질병을 치료합니다. 세균의 세포벽을 깨서 세균을 직접 죽이거나 세균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파괴하죠. 세균들은 서로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이나 증식에 필요한 물질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항생제로 여러 세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탓에 가르톳 패스트를 포함한 많은 세균성 감염병이 항생제의 발명으로 골칫거리에서 멀어졌죠. 그런데 요즘은 항생제가 도리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세균은 증식 과정에서 항생제로 죽지 않는 내성을 돌연변이로 우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은 줄어들고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세균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태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죠. 항생제는 더 이상 세균을 물리칠 무기가 될 수 없겠고요. 슈퍼버그라고도 불리는 항생제의 내성균은 이미 매년 7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정복한 감염병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 천연두입니다. 지금의 암처럼 18세기 유럽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던 천연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감염병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예 두 나라를 몰락시켰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번성하다 16세기에 멸망한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입니다. 당시 에스파냐는 고작 168명의 군대로 당시 8만의 군대를 거느리던 잉카 제국에 이어 아스텍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에스파냐 군인들은 신의 은총이라고 믿었으나 지금은 천연두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1525년 에스파냐의 한 군인이 천연두를 옮겼는데 유럽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에는 천연두가 유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천연두는 앓고 나면 거의 평생 동안 면역이 생깁니다. 면역이 형성되면 30%이던 치명률이 크게 떨어지죠. 면역력이 없었던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 각각 인구의 3분의 1과 절반을 잃었습니다. 면역 형성 기간이 길다는 천연두의 특징은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은 최근 문제가 된 유행성 감염병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백신 효과는 1, 2년 남짓이라 매년 맞아야 하는 반면 천연두는 한 번 백신을 맞으면 평생 면역이 지속되죠. 이 차이는 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에서 비롯됩니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뉘는데 천연두는 전자에, 코로나19와 독감은 후자에 속합니다. DNA와 RNA가 뭐냐고요? DNA는 이중 나선 모양의 유전물질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간의 경우 DNA에 눈썹의 모양과 머리카락, 피부색 등의 정보가 담겨 있죠. RNA는 이 정보를 실현할 건축가들입니다. DNA의 정보를 해석해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죠. DNA 바이러스든 RNA 바이러스든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자손에게 전달하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요. 차이는 오류의 횟수입니다. DNA는 일부 정보를 잘못 복제해도 이를 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뜸하죠. 반대로 RNA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탓에 천연두 바이러스는 비교적 오랫동안 제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한번 면역이 형성되면 효과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과거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모양을 기억해서 그 모양을 파괴하기에 꼭 맞는 면역세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천연두가 우엽과 함께 인류가 퇴치한 감염병 2개 중 하나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선언했는데요. 백신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거의 평생 동안 접종자를 천연두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감염병 박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인류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는 건 RNA 바이러스입니다. 1918년 RNA 바이러스의 대표격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근대 이후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이른바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변형인 H1N1 바이러스가 일으켰죠. 이름에서부터 바이러스의 변이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스페인 독감은 미국과 영국, 중국 중 한 곳에서 처음 나타났으나 스페인에서 처음 보도되면서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이라 각 나라들이 보도를 검열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텐데요. 지금은 스페인 독감을 1918 인플루엔자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지역이나 동물 이름을 질병 이름에 붙이지 말라는 권고를 과학계에 내리기도 했죠. 지역이나 동물 이름을 질병 이름에 붙였을 때 낙인 효과가 발생해 지역을 차별하거나 동물을 도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통용되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각국의 검열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탓에 널리 퍼져 1918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적게는 1,000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잠잠해진 이후에도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을,
2009년에는 인플루엔자 범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자주 모습을 바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앞에서 과학계가 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측과 예방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형이 나타나 유행할지를 예측하고 이 변형을 예방할 백신을 미리 만들어 접종하는 거죠.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올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가 무엇일지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매년 새로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과학자들이 새똥을 줍는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과학자들은 새똥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채취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를 통해 인간 사회로 퍼지기 때문에 한 해 철새들에게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해 다음에 인류에게 무엇이 유행할지 예측할 수 있죠. 과학자들이 RNA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 어떤 것 같으신가요?